김진 부장의 진짜 시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계속 반등장이 펼쳐지고 있는 오늘장에서 어떤 시황가를 갖고 또 시장에 임해야 될지 이번에 말씀 들어보죠.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 김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네. 계속 올라갑니다, 시장이요. 예. 조금 조심해 볼 만한 포인트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참 어려워요, 그렇죠? 네네네. 일단 뭐 좀 지표는 계속 부진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표가 부진한데 시장은 안정적이다. 네. 이러니까 많은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부터 조금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가장 안 좋은 경제 지표는 네. 이제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죠. 설문조사 지표들. 그리고 그다음에 전형적으로 고용 지표들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 고용 지표들이 안 좋고 이런 상황인데 거의 최악의 수준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단순히 이렇게 지표가 나오게 될 것들을 미리 다 반영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현재의 위기 상황은 구조적인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의도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네. 구조적인 위기 상황이면 이건 정부가 어떤 부양책을 내더라도 이미 충분히 망할 만큼 망해야 실업이 발생할 만큼 발생해야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제 지표들이 악화된 다음에 바로 반전할 수가 없어요. 네. 충분히 망하고 충분히 아파야 보통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처럼 일시적인 불황 상황 그리고 의도적인 불황 상황이라고 한다면 코로나 확진이 중단됐다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자라고 하면 그럼 바로 실업률은 바로 V자로 꺾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망해서 실업률이 올라간 게 아니라 뭐 잠시 일을 경제 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경제 지표가 나빠진 거는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은 시간을 두고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황만 극복이 된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마키사의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됐었고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표를 보면 마키사의 서비스업 PMI는 39.8을 기록을 했고요. ISM의 비제조업 지수는 52.5라고 똑같은 지수이고 똑같은 설문조사 방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차이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마키사의 PMI는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설문조사 대상 기업의 폭이 좀 넓습니다. 반대로 ISM 서비스업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주로 대기업의 설문조사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런 지표들의 차이를 보면 지금 미국에서도 경제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건 중소기업, 그리고 작은 기업단, 그리고 혹은 개인 이쪽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 대기업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증시는 따지고 보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소형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들입니다. 그럼요. 그렇기 상장이 때문에 됐다는 것만으로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쁜 지표들의 좀 영향을 ISM 서비스업 지수와 PMI 서비스업 지수의 이 괴리들을 보면 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식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궁금한 것이 그래서 이제 요 며칠 사이에 반등폭이 꽤 컸단 말이에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뭐 상황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뭐 백신이 개발된다든지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뭐 이렇다든지 뭐 이래야 뭔가 돌아설 줄 알았는데 그에 앞서서 시장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추세가 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뭐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뭐 매매 전략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안정된 모습이 완전히 궁극적으로 안착된 거냐 이 부분부터 한번 좀 봐보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요. 이게 조기 종료되면 사실은 뭐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건 이제는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기 종료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악영향은 또 상당히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조기 종료되지 않으면 앞서 제가 현재까지는 의도적인 경제 중단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이 길어지면
그럼 구조적인 불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을 하는 네. 거거든요. 도산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구조적인 불황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구조적인 불황으로 바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잡히지 상태죠. 않는다면 존재한다. 네. 또 하나는 제가 짚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이제 식료품에서부터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최악의 경우는 이 인플레이션이 확산되는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확산되고 나면 지금 현재 모든 각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양책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네. 되어버리거든요. 사실 이제 지난해부터 학계에서는 두 가지 이론들이 조금 각광을 받았습니다. 어떤 거요? 적자 재정을 용인하자는 현대통화 이론과 그다음에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발행 시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통 시장에서 직접 채권을 사들이면서 그러면서 유동성을 공급하자는 헬리콥터 머니 정책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올해 위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선 주자 샌더스 같은 경우가 현대통화 이론을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렇게 작년부터 이런 정책들이 각광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난 몇 년 동안 글로벌 인플레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많이 했다시피 경기가 되게 좋은데 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지난 몇 년간 계속 진행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최근에 위기 오면서 더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인플레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사실 재정 정책의 가장 큰 적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모든 선진국들은 자기네들이 재정 정책을 잘못 폈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바뀌었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서 경기가 무너지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대공황이 그랬고 1930년대 독일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시장 상황은 여전히 인플레가 안정적이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까지 확산된다. 이렇게 되면 부양책을 쓸 카드가 줄어들게 되고 이러면 좀 더 큰 심각한 사태에 놓여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제가 동료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각국의 중앙은행의 목표는 경기 부양이 아닙니다.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항상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통화 정책은 그런 거고 만약에 인플레가 발작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고 네. 이 최악의 상황은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도적인 경제활동이 한 분기를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결국은 키는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시간은 확진자 수의 감소가 아니라 정상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저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시그널을 어저께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이제 50명 이하로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해외에서 유입되신 분들 좀 빼고 이렇게 보면 한 30명 정도 수준인데요. 이러면 이게 하루에 감기 걸리시는 분의 숫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통제 가능한 숫자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어제 하루의 뿐이었고 다시 오늘부터 올라간다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바로미터는 가장 통제가 잘 되고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봐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아주 약한 시그널만 보이고 있을 뿐 그렇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조기 정상화가 가능한 그런 시그널은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폭등한 이유도 그 조금 때문에 기대감이 이렇게 팡 커져버린 것 아니겠어요? 네네.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투자자분들은 또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를 물으실 것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략적인 측면을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부터 볼까요? 예, 이게 정말 진짜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제가 이제는 반등의 마무리로 보시고 주식을 좀 줄이신 후에 관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거와는 달리 증시는 계속해서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께 이제 굉장히 혼선을 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그럼 제가 뭐가 틀렸지? 이 부분부터 한번 좀 판단을 해보면요. 가장 틀린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판단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의 상황이 반등이냐 반전이냐입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반등의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럼 반등이라고 본다면 제가 왜 틀렸나 생각을 했을 때 반등의 임계치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관성적으로 생각하는 21선 정도?
그 기술적으로 보이는 21선 정도로 그냥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설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선에서 사실은 주식시장이 좀 멈추는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역시 나는 주식을 잘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네. 실제로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시장의 하락 충격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빠졌다고 하지만 네. 그 빠진 폭이 저점을 갱신하는 수준까지 진행이 되진 않았고 종목별의 흐름을 보더라도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에서 특히 IT 섹터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했던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 네, 목요일 날 제가 관망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저 스스로도 주식 비중을 상당 부분 목요일, 금요일 줄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미국 시장을 판단한 분석한 부분까지 봤을 때 제가 틀린 겁니다. 제가 관망하자고 얘기했을 때 주식은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주식의 조정 형태는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의 형태였거든요. 말씀드리는 대로 주식은 늘 틀릴 수 있고 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주식을 처음 배울 때부터 제일 많이 배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은 전망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틀린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주식을 빨리 다 팔아버리면 이후에 반등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한다. 오히려 내가 더 꼬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저께 네. 월요일 아침에 네. 제가 팔았던 부분의 한 절반 정도를 다시 채워놓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증시를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한다고 해도 제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신에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리고 나서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간밤에 미국 시장을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키는 반등이 얼만큼 진행될까가 아니라 반등이냐 반전이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어저께까지 우리나라 시장의 동향을 보면 반등의 이상을 넘어가는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 시장은 7%의 급등을 보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냐 반전이냐라고 보면 여전히 반등 쪽에 무게를 둘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럼요. 전형적으로 증시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크게 반등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닥터 커퍼라고 얘기하는 구리 가격도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고 금은 오히려 고점 갱신을 했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보면 상당히 좋은 위치의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전히 리스크 오프의 상황이지 리스크 온의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반등으로 보자. 단 현 시점에 반등이 확장되는 국면을 무시해버리면 여기서 제가 아예 이걸 무시해버린다면 감정적으로 동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중에는 주식을 사지 말아야 하는 타이밍에 주식을 살 가능성도 있어서 일정 부분은 주식을 보유한 채로 지금은 반등 국면을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유한다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장 김진 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저희 출발 마케돈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